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아주 큰 폭은 아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4%, S&P 500 지수가 0.4%, 나스닥 지수는 0.8%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도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구인 구직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죠.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거의 2개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과연 정말로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FOMC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속도 조절을 한다고 연준의 파월 의장이 풀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시장은 아주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한 이후에는 AMD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한 달 전쯤에 AMD는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미리 매를 맞았었는데, 여기에다가 4분기에는 데이터 센터와 인베디드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시간을 걸어서 주가는 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난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소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1월 1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고용지표 발표 후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에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구인 건수가 1,070만 건으로 8월보다도 늘었고 또 전망치였던 980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타이트한 고용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중 하나인 임금 상승세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FOMC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나온 고용 상황에 대한 실망감에 시장은 상승 탄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약 1%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소비재와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줄줄이 실적을 발표한 제약사들의 주가는 엇갈렸는데요. 화이자는 호실적에 3% 상승했고 일라일릴리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2.57% 하락했습니다. 메타 플랫폼과 스냅은 연방통신위원회인 FCC에서 틱톡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 요구했다는 소식에 각각 2% 그리고 3.5%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버는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하자 12% 급등했습니다. 우버는 여행이 늘어나고 봉쇄가 완화되고 또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는데요. 10월은 모빌리티 등 전체 예약에 있어서 최고의 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드러냈습니다. 우버의 반등에 리프트와 도어대시의 주가도 각각 3.48%, 3.77%씩 상승했습니다. 화이자는 3% 올랐습니다.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연간 전망치도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관련 매출은 줄었으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 관련 치료제들이 향후에도 매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개발 중인 RSV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도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간 이익 전망치를 낮추면서 2.57% 하락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환차손 타격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 당뇨병 치료제 가격을 인하해서 이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0.5% 하락했습니다. 심장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비오메드를 16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존슨앤드존슨은 고성장 부문인 의료기술 분야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비오메드의 주가는 해당 소식에 50% 폭등했습니다. 소파이는 5.3% 급등했습니다. 예상보다 분기 손실이 작았고 또 매출 역시 예상치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올해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고 또 새로운 회원이 42만 4천 명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련 종목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는데요. 알리바바가 3.59% 상승했고 바이두는 2%, 징동닷컴은 3% 올랐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제 재개방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앞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홍콩 증시 역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요. 때문에 국제유가는 약 2% 상승해서 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주요 핵심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켓픽4 애프터마켓은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문제는 경제입니다. 아무래도 선거 관련된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중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FOMC에 다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미 예상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지나가면은 바로 중간선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중간선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날 열리게 되는데 하원 전체 상원에서는 100자리 중에서 35자리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9개 주지사도 모두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 중간선거 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결국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지금 생활비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임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인데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월 이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이 100%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변동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2008년도에 미국인들이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집값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은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퇴 계좌라는 게 연금이라는 게 마이너스 되는 것을 절대 경험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침체라는 게 오다 보니까 처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은퇴를 해야 되나, 은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연금을 찾는 기간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를 통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주식 시장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명확하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세제 개혁 이런 얘기하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소법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미국은 좀 괜찮은데 이런 것들 같이 좀 확실한 어떤 투자 확대가 얼만큼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을 포커스로 맞춰 가지고 지금 중간 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중간 선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요. 지난 70년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이 올랐다는 데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이번에는 좀 다를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고 해서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통계라는 게 모든 걸 확실하게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겠지만은 시장 동향에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역사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게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매수 성향을 갖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월 달에 어땠다, 10월 달에 어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화요일 밤에 결과 나오면은 수요일 날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간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움직인 게 78%의 승률로 약 0.65%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렇게 잘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간선거 끝나면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연말까지 남는데, 그럼 연말까지는 어땠냐를 봤더니 67%의 승률로 2.69%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럼 중간 선거가 있어야만 됐느냐? 그게 아니고요. 중간 선거가 없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의 승률로 약 2.59% 정도 S&P 500 지수가 11월, 12월 달 두 달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봤을 때도 6개월 동안 앞으로 이제 내년 1분기 침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그럼 어땠냐 봤더니 6개월 동안은 1950년 이후에 매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89%나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중간 선거 이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좀 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저희가 중간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요. 지난밤 사이 고용 지표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고용은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밤 사이 나왔던 이 고용 지표는 여전히 고용 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FOMC도 다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기 때문에 일자리의 개수와 그리고 구직자의 수를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자, 일자리 수가 1,072만 개가 나왔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일자리의 수가 다시 한번 43만 7천 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구직자 수는 610만 명으로 약 4% 정도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구직자 한 명당 여전히 일자리의 수는 1.9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연설에서 직접 얘기를 했던 게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여서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를 했었는데, 그 수치가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게 되면요, 기업들은 근로자를 구하기가 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자, 이번 지표는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데요. 자,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연준의 속도 조절인데, 과연 이런 지표가 확인된 상태에서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들고, 만약에 그 속도 조절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파월 의장은 속도 조절을 한다고 얘기를 할까? 이런 몇 가지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에는 전문가들의 무수한 예상이나 아니면은 기관들의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시장의 상승도 그랬지만은 투자자들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만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반까지 해가지고 4.5%에서 5% 사이로 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대로 돌아갈 거라는 어떤 강력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요 수준을 계속 이제 유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 대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가펜이라는 분이 이제 애널리스트가 리서치 노트를 하나 냈어요. 거기에 11월 FOMC 회의는 11월 정책금리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 대신에 회의는 미래의 정책금리 지침과 12월 달 이후에 예상되는 것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연준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소비자 지출 같은 건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근데
소비자 지출같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출이 좀 늘어져야 되는데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다 또 임금 상승률이나 임대료 같은 거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계속 예측이 바뀌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메리 델리 같은 이제 총재가 대표적으로 연준이 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스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계속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이 이제 FOMC 이제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또 파월이 전혀 그런 신호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파월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75bp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만큼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결국은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이죠. 이제 내일 밤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또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무인 택시 시대의 개막. 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무인 버스 운영한다고 하고 지금 과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자꾸 시장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얘기가 알파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무인 택시를 이제 알파벳의 웨이모라는 그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있죠. 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피닉스 지역의 피닉스 스카이트레인역에서부터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무인 택시죠. 무인 택시를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지난밤에 발표를 했고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이번에 제규어 아이페이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항 이용객들의 수화물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당분간 보조 운전자는 탑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무인 택시 산업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포니 AI라는 회사가 먼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바이두가 운전자가 전혀 없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아폴로를 통해 가지고 택시의 이제 유료 사업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승인을 받은 건데 자율주행 택시 시장, 이 시장은 정말 빠르게 전기차나 배터리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리서치 앤 마켓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지금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같은 경우에 연평균 성장률이 59.3%에 달하고 앞으로 2026년까지 1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인 택시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이쪽으로 지금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신산업들이 경제 침체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투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750억 달러나 지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벌써 수년 전부터 최장기로 보면 한 10년 전부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경기 침체라는 벽이 딱 서버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빌라이 상장했죠. 근데 모빌라이 가치가 500억 달러에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겨우 160억 달러로 줄어들어 버렸죠.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300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줄어들고 장기간 어떤 신기술이 경기 침체를 만나면서 인내심을 좀 지치게 만드는 투자자들이 좀 지치는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빠르게 좀 침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맥주 운반 트럭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크루즈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또 테스트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코디안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이케아의 가구 배송 서비스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성장을 위한 준비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만나면서
주가가 어려운 국면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을 속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방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무인 택시 요금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같이 하락장에서 꾸준히 분할해서 조금씩 이렇게 매수해 갈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이런 신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매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아마존 보이시죠? 1조 클럽을 결국은 탈락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시가총액이 주가는 6% 정도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밑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존의 경우에는 2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려고 노리기도 했습니다. 거의 1조 8천억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이날 시가총액은 9,870억 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결국은 1조 달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아마존이 1조 달러를 탈락했던 게 이번 처음은 아니고요. 2020년 4월 팬데믹 한창일 때 그때도 한번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가긴 했었는데 그때는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떨어지니까 아마존 특별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존이 1조 달러에 탈락하다 보니까 아마존에 대한 전망이 암울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죠. 아마존 주가는 이날 6%가량 급락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럼 아마존이 왜 급락했느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당일 사건 뉴스가 없었던 날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 하락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지난주였었죠. 실적 발표한 이후에 대형 기관들이 기술주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는 움직임 속에서 아마존에 대한 매도세도 컸던 게 아닐까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마존뿐만 아니죠. 1조 달러 클럽에서 그럼 다음에 탈락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사실 다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알파벳도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1조 1,70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의 경우에는 작년에 2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던 기업인데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1조 달러 인근까지 좀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금리 결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1조 달러의 돌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시장 환경이 다들 기술주의 비중을 좀 줄이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자, 김태수 세무사님, 최근에 그 기술주에 대한 매수에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아마존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셨던 아마존과 알파벳의 입장 차이가 정말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알파벳은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꾸준히 이제 매수 들어가 볼까, 슬슬 들어가 볼까 하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바닥이 어디지?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IT 기술주에서 유통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일부 기관들이, 정부 기관들이 주식시장의 흥행을 위해서 S&P 500이 다른 지수들보다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S&P 500이나 이런 것들의 흥행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기술주에다가 편입을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니까 유통주 본연의 리스크, 소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고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매출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북미 지역 매출이 지금 그동안 20%씩 막 증가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손실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는 상황이고 또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도 그런데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가지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본 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기류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전에 어떤 역풍을 맞고 있다. 즉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죠. 지금 초임자들 정말 갓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시급이 최고 26달러까지 지급을 합니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이 정도 받거든요. 근데도 그 정도로 죽어 있어요. 보통 18달러 정도가 미니멈 웨이저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그 진행되는 계획들 전부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메릴랜드 같은 이제 소비가 좀 낮은 이런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류 창고 폐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미 폐쇄한 것들도 많은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대한 비용 문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밤에 불거졌던 게, 과거에 이제 베조스의 후계자라고 불리던 소매 분야 책임자가 있습니다. 제프 윌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해에 잘 되고 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퇴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매 분야가 지난해부터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지난해에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잘 된 측면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런 이제 평가가 지난밤에 많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거의 지금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퍼 자체가 93배입니다. 이게 같은 유통주 쪽에 있는 월마트나 에트시 인터넷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동종 업계에서도 뭐 2배, 3배, 더 이상 4배까지도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달 사이에 매수 의견도 20%나 급감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른 기술주들하고는 다르게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핵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